안녕하세요. 전국의 생명파이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 볼 때 인사말 거의 스킵하는 거 알면서도 이거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열공해 오면서 쌓인 의리랄까 애정 같은 게 있어서 수능 보기 전에 마지막 시험이었던 이번 학력평가 때에도 여러분들 이제 불러보면서 애정을 담아서 여러분도 오늘 수고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좀 보완하면 좋을지, 그리고 좀 더 정확한 분석, 이런 것들 여러분들하고 해주려고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저는 1번을 딱 펼 테니까요. 여러분들 시험지 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가려운 문제 골라서 듣겠지만 그래도 1번부터 한번 쭉 들어보면서 저랑 파노라마처럼 막 이렇게 좀 점검해보고, 이런 거 내가 조금 더 승희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거 좀 더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찾으면 어떨까 싶어요. 네, 자, 제가 쫑알쫑알 하는 동안 다 준비되셨죠? 펜도 하나씩 들었고요. 좋습니다. 1번 갑니다. 윤리학의 분류 문제예요.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가 라고 했고요. 두 입장이 있는데요. 갑과 을의 제시문 앞에 윤리학의 주된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경계를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문항으로 성립되려다 보니까 윤리학의 목표로서 가장 주된 방점을 찍는 게 뭐냐라고 제시문에서 딱 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잡아서 갑과 을이 그래도 어느 윤리학에 가장 가깝겠다라고 입장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 부분에서는 궁극적으로는요, 도덕적인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 도덕 원리를 탐구함으로써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근본 원리, 도덕 원리를 탐구한다고 했으니까 무슨 윤리학? 그렇죠. 이론규범 윤리학이다 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문제를 풀어갈 때 중요한 단서 하나 잡고 갈게요. 여기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치 판단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론 윤리학 혹은 규범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가치 판단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 우리 열심히 했었는데 끝까지 잊지 말게요. 그럼 1번 갑니다. 윤리학의 주된 목표는 경험적인 탐구를 통해 도덕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고 도덕 현상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준다. 기술하고 설명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우리 기술 윤리학인 건 잘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빼놓지 말고 갑시다. 바로 여기 부분. 가치 중립적으로 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갑이 갖고 있는 규범적인 성격과 을이 갖고 있는 차이점이게 되겠죠. 요렇게 하나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1번. 갑.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도덕 언어 분석에 주력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X는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거다. 그럼 1번은 뭘까? 뭐라고 정리하고 가면 될까? 이건데 이 문장이 하나가 통째로 끊어지지 않고 앞뒷부분을 조심해서 분리해서 봤어야 되네요. 이런 식이죠.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고 했으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규범적인 성격이 강한 거 맞죠?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에 가까워요. 그래서 행위와 해결에 가까운데 뒷부분. 도덕 언어 분석에 주력한다라고 했으면 그렇죠. 요거는 또 메타 윤리학적인 성격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성격을 이렇게 각각 복습해두면서 넘어갑시다. 두 번째, 도덕 규범을 정립한대요. 도덕적 삶의 지침을 제시한대요. 그러면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도덕이 되는 원리나 근본 원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 규범적인 윤리학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 규범을 정립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삶의 지침을 제시하는 거. 어라? 이거 어디 틀릴 데가 없죠? 그러면 2번은 일단 맞아요. 그럼 3번. 도덕적인 관행은 사실 판단이 아닌 가치 판단의 대상이다. 요거 중요하네. 1번을 보니까 분명히 여기 말했죠. 요 부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가치 판단의 대상이고 사실 판단이 아니다라고 한 요 얘기는 기술 윤리학 그리고 제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정적인 단서와 상충되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요. 그럼 4번 을. 도덕 현상의 경험적인 탐구로 요것도 위에 있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았어요. 당위적인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 중요한 거 있다.
당위적인 규범을 제시한다라고 했잖아요. 규범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갑번 정리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규범적인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규범 윤리학. 그리고 당위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옳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영역으로 가게 되니까 그 기저에는 가치 판단을 깔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당위적인 규범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술 윤리학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X. 그러면 도덕 문제의 객관적 서술이 윤리학의 핵심 목표다, 중심 목표다라고 했을 때는 객관적 서술과 윤리학의 중심 목표를 이었을 때는 갑보다는 을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으로 맞지 않네요. 오케이. 그러면 1번에 정답은 2번. 어때요? 클리어하게 득점했나요? 시험장에 가서도 긴장하지 말고 1번 문제 스타트 잘 해주시고요. 수고했어요.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서양 사상과 가불의 가상 대화다.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발문이네요. 오, 이 두 분이 이렇게 사파로 그려진 거 되게 새롭기도 하고요. 두 분이 얼굴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확실히 다른 입장에 있는 분들이에요. 제시문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가볼까요? 둘 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요거네요. 죽음은 감각이 상실되는 것으로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이 쟁쟁쟁쟁 떠오르죠? 우리 엄청 많이 했죠? 에피쿠로스. 여기 첫 문장만 보고도 우리 이거 알 수 있죠? 더 읽어볼게요. 그래도 산 사람에게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은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감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럼 1번 갑니다.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해방되는 것입니다. 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거든.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해방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진리를 인식하는 거지. 그래서 죽은 후에야 비로소 사물을 올바르게 인식해서 순수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이데아 이런 얘기 안 들어가도 요 포인트에서 누구? 플라톤 선생님인 거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별표 쳐놓은 부분은 문제 푸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부분. 여러분들과 제가 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잡고 1번부터 가볼게요. 1번, 갑. 죽음의 고통은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납득이 되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상식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갑 사상가 입장에서만 풀어야 되죠. 일단 이 부분을 조심해서 봅시다. 죽음의 고통은 이라고 했어요. 에피쿠로스가 봤을 때 죽음이라는 건 고통일까요? 혹은 쾌락일까요? 그 아무것도 아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상실되는 것이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느끼지도 아마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은 이라고 우리가 훅 넘기는 그 순간 에피쿠로스에게 어울리지 않는 한 부분이 지나간 거예요.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랄까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지적해 줄 수는 있겠지만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걸 극복해 라고 조언하진 않겠네요. 그럼 1번 빼도 되죠. 그럼 두 번째, 갑. 죽음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큰 악이므로 회피해야 한다. 자, 봅시다. 죽음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큰 악이다라고 했어요. 저는 문제 풀 때 딱 이 부분을 체크했어요. 죽음은 악이다. 이 부분. 죽음은 악일까요? 갑은요. 죽음은 감각이 상실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이라고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은 인간이 경험하지도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가장 큰 악이다. 더군다나 회피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문장을 제가 곰곰이 어떤 스타일인가 한번 살펴보니 이래요. 죽음을 고통으로 볼까? 두 번째, 죽음을 가장 큰 악이라고 볼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확히 빼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문장을 봐도 아니고, 맞죠? 그러면 을로 가볼게요. 3번 을. 죽음 이후의 세계는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 딱 요 한 포인트만 잘 조심했으면 됐네.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는 거니까 순수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요 끝에 부분 이런 선택지면 뭐 우리가 실수만 안 한다면 고맙죠. 그럼 1, 2, 3번이 또로로 다 아닌 거야. 그럼 4번과 5번을 눈여겨봐야 되겠네.
자, 4번 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야.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이거에 대해서 부정할 사상가가 우리 교과서 통틀어 누가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할 건 아니야. 왜? 육체라는 감옥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거잖아. 그리고 참된 순수한 지식을 알 수 있는 거거든.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야.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럼 4번이 정답이야. 여기에다가 조금 TMI 들어가면 요 4번과 같은 문장은 잘 다듬으면 갑에게서도 크게 부정할 수 없는 그럴 만한 대상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회피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두려움의 대상만으로 인식하는 거, 잘못된 인식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아마 두 사람이 지적할 수 있는 내용 한번 연상해 보면서 마무리. 정답은 4번 깔끔하게 정리. 그럼 5번. 갑과 을을 같이 갔을 때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세를 대비해야 된다. 와, 여기 좋아.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막연한 두려움을 갖거나 공포를 갖거나 기타 등등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두 분 다 설명은 해줘요. 그런데 내세를 대비해라. 요거는요, 특히 갑과 같은 사상가에게서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도 어울리지가 않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클리어. 오케이. 서양 사상가 두 분의 생사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잘 푸셨나요? 그럼 3번 넘어가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3점짜리로 나왔는데 단원으로 치자면 국가권의 정당성 부분, 그런 국가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떠한 역할을 또 해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와주니까 그래, 요런 게 수능에서도 한번 좀 대비해 볼 만한 그런 요소가 되겠죠. 혹시 가볍게 봤다면 갑과 을이 자연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연법을 얘기하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할지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갑, 자연법이 있어도 권력이 없다면 또는 권력이 있어도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지 않으면 인간은 비참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저는 딱 두 가지의 단서를 한번 잡아봤어요. 어떻게? 일단 이 사람은요, 자연 상태에 대해서 비참하다고 설명하죠. 자연 상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떠올라요? 만인의 투쟁 상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결정적인 단서 하나 잡아야죠. 요거 하나 잡고 거기에다가 그래서 강력한 절대적인 권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이 두 가지 내용 조합하면 홉스 바로 떠오르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갑과 을이 정확히 누군지 이름이 내가 확신이 없네 하면서 문제 푸는 친구들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갑의 경우는 그렇고요. 그럼 을은 누굴까? 자연법상의 모든 권리를 누릴 자유가 있어도 권력이 없으면 그 권리를 누리기가 어렵다. 이에 사람들은 재산의 보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일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누려야 될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로크의 입장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 불가하다라고 했어요. 갑과 을의 공통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정확하게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그 판단을 해봅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로크의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겠죠. 그럼 두 번째, 국가는 인간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만들어진 합의의 산물이다. 이런 문장 너무 좋아. 왜? 이거는 윤리 영역, 윤사든 생윤이든 사회계약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라고 하는 게 왜 생겼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요. 인간들이 평화로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계약의 산물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공통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두 사람 다 yes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일단 되겠네요. 그럼 3번 가보죠. 국가는 선한 본성을 타고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말했어요. 선한 본성을 타고난 인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홉스의 경우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보지 않을 테니까 홉스에서 X해 줄 수 있죠. 그럼 네 번째, 국가는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여기까지 괜찮다? 그런데 절대 권력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 을의 경우에는 좀 부정의 가능성이 있죠. 그럼 5번,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고 인간의 도덕적인 삶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요거는요, 개념이 조금 있으면 명확하게 좀 X를 해줄 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를 생각했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치적인 동물, 본성상 때문에 자연의 산물로서 국가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작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아리스토텔레스다, 단정 짓는 것까지 원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5번을 보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빼줄 수가 있었네요. 그럼 정답은 2번인 거 확인이 됐죠. 요런 식. 잘 풀었습니다. 그럼 4번 한번 가볼까요? 야, 4번 시민불복종 나왔어요. 그리고 싱어가 나왔어요. 또 롤스한테도 좀 새로운 표현 나왔어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 아마 이 4번에서 제일 시간 걸렸을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문제죠. 가봅시다. 일단 제시문은 딱 누군지 우리 알아. 그래서 단서 한번 자꾸 가죠. 시민불복종은 그것이 다수자에게 호소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헌법과 사회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정치적 행위야. 시민불복종을 정당할 때에는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종교 교세를 의거해선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사상가들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갑의 경우에 시민 불복종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논리와 표현들 중 우리 교육과정상에서 롤스가 가장 정확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찾아낼 수 있었죠. 그럼 1번은 소로우이거나 싱어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데, 딱 보니까 이 부분이요. 우리는 불복종을 통해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봐야 된다라는 이 문장이요. 이건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봤었고요. 6월 모의 배움과 기억나죠? 그때 싱어가 나왔을 때도 결정적인 우리가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부분인데요. 자, 시민불복종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뭔가 부정의함, 악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겠죠. 그런데 또 이 시민불복종을 했을 때 어떤 사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손실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더 사회적 차원에서 이익일까? 아닐까를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리주의적인 단서를 유추해내면서 싱어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앞에 부분을 보니까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 주로 행해지며 불복종이 언제 정당화되는지를 알려주는 간단한 도덕규칙, 간단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고, 공통적으로 다수의 의견, 갑에서도 다수자에게 호소한다는 거,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요건으로서 공통된 요소도 생각해보면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풀던 롤스와 소로우 같은 그런 구도가 아닌 거예요. 이 구도로 한번 가봅시다. 1번, 갑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법과 제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와, 이게 뭔 말인가? 루이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가 이야기하는 정의의 원칙이 있어요. 두 번째 줄. 이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보자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제1의 우선성의 원리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두 번째 또 원칙으로 가보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그런 의미로 좀 샅샅이 파헤쳐 보자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법과 제도인데, 그런데 그 법이 공정한 기회 균등에는 위배가 됐어. 그렇다면 이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1번은 예스네요. 그럼 1번 이렇게 정리해보고 가볼까요? 그럼 2번부터 왜 확실히 오답인지 짚어보면서 갑시다. 을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는
결과와 무관하게 의도의 적절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자, 요거는 아마 수능 특강뿐만 아니라 6월 모평, 이번 10월 학평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쯤은 꼭 들어가야 되는 얘기예요. 결과와 무관하게. 공리주의가 안 되지. 결과의 유용성을 반드시 생각해 보는 거 아니에요. 공리주의니까. 이게 해외 원조에서도 그 결과를 꼭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결과와 무관하게 이 부분에서 을에게 맞지 않구나라고 빼줄 수 있었죠. 자, 그럼 이렇게까지 갔는데 2번이 바로 을로 나왔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3번부터가 구도가 복잡해지게 된 거야. 갑은 을과 달리, 을은 갑과 달리. 이렇게 해서 한 템포가 좀 더 어려워진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갑과 을에게서 명확하게 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잡아가면 돼요. 3번 갑시다. 갑은 을과 달리 시민불복종을 다수의 정의관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갑. 롤스는요.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해서 정의 원칙,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정치적 행위인 거죠. 그러니 다수의 정의관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그거는 시민불복종을 행사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인 교설과 같은 다수의 정의관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안들, 이거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갑은 을과 달리라고 해서 이렇게 쭉 이어가는 설명이 제대로 된 설명이 될 수가 없겠죠.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답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4번 가볼까요? 을은 갑과 달리 시민불복종자들이 자신들의 합당한 항의에 대한 국가의 보복적인 억압을 감수하지 말아야 된다고 한다. 자, 보면 자신들의 합당한 항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하고 공공을 위해서 시민복종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국가의 보복적인 억압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유추했느냐, 이걸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갈라졌을 것 같아요. 이거 처벌 감수의 얘기와 연관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회를 위해서 정당한 시민불복종을 했어. 거기에 대해서 처벌, 국가의 보복적인 억압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걸 감수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민불복종의 기본적인 공동적인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맞지 않는 문장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5번 가겠습니다. 5번. 갑과 을은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은 법과 제도의 부정의한 정도에 반비례한다고 본다라고 했어요. 법과 제도의 부정의한 정도에 반비례. 와, 이렇게 한번 그려봤다는 거예요. 시험 보면서. 보니까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이게 정당하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법과 제도의 부정의 정도랑 비교는 해봐야 되겠죠. 이게 부정의가 심각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시민불복종에 갖는 정당성의 여부가 판단이 될 테니까. 근데 이게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면 요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부정의한 법인데 그 정당성이 낮다? 요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법과 제도가 부정의할 때, 아주 심각하게 부정의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시민불복종이 더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다는 거 여러분들 잘 납득했을 거고 2, 3, 4, 5번째 차근차근 설명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때요? 저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새롭다라고 느낀 게 이렇게 좀 선택지에서 새로운 표현이 나오기도 했지만 윤리에 선택지가 한 줄이 잘 안 넘어가요. 딱 한 줄에서 완결되는 문장으로 축약이 많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두 줄로 넘어갔죠. 분량이 꽤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막 무리하게 줄이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좀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학습 요소도 되고 그 문장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지 하나하나 이 정답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아 이런 점에서 보면 이런 거 좀 기억해 둘 게 있구나. 학습 요소로 쓰기 아주 좋다고 봐요. 좀 얘기가 설명이 길어졌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5번 가볼까요? 네. 5번은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이런 문제 엄청 많이 풀었죠? 한쪽은 O, 한쪽은 X라고 될 만한 부분이어야 쟁점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렇게 O, X로 뭐 서로 나뉘는 거 외에
둘 다 O다, 둘 다 X다라고 하기보다는 핵심 논의 대상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제시문을 읽어보니까 재밌지 않았어요? 사실 그 짧은 시간 동안 재미를 느끼긴 좀 그랬겠지만 약한 인공지능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읽어보면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물을 창출하는 약한 인공지능은 다양한 창작물에서 저작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저작물에 한해서 법적으로 보호돼야 합니다. 그랬더니 1위, 아닙니다. 저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죠.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창출한 생성물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수식한 결과에 불과하지 않아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어요. 딱 여기서 나왔죠. 저작물로 보호돼야 한다? 을은 아니다. 저작물로 인정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갑이 아니에요. 데이터에 근거한 인공지능의 생성물이더라도 독창성만 인정이 된다면 저작물로 봐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향후 인간의 입력한 데이터를 넘어서서 독자적인 사고를 하는 강한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더 독창적이고 새로운 생성물이 많이 창출될 거예요. 라고 이제 예측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을이 강한 인공지능이 개발돼서 인공지능이 독창적이고 새로운 생성물을 만들다고 해도 창작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면 저작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작물로 인정을 해줄 거냐 아니냐 이 얘기가 가장 직접적인 거예요. 저작물로 인정을 할 거냐 아니냐 이 차이.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생성물을 저작물로 볼 수 있냐 아니냐 요걸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중에 야 강한 인공지능이 만든 것만 인정할 수 있니 아니면 약한 인공지능이 만든 것만 인정할 수 있니 이건 핵심 쟁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1번에서 얘기하는 독창성을 지닐 수 있니 없니 강한 인공지능이 독자적 생성물을 만들 수 있니 없니 이 여부도 핵심 쟁점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게 얻어내면 3점짜리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냥 훅 못 넘기겠는 게 선생님 저 의외로 자꾸 이런 거 틀려요, 실수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이렇게 설명을 꼭 한 번씩 짚어드리고 갑니다. 수능장에서 우리 실수하지 말고 꼭 득점합시다. 네, 그럼 6번 가볼게요.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두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인데 강연자가 있고 제시문 엄청 넓죠. 이 강연자가 이제 베이컨의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이컨의 명제대로 과학과 기술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권력을 증대시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장차 태어날 자들에 대한 권력도 증대시킵니다. 미래 세대겠죠. 후손들이 이렇게 받았죠. 우리의 계획과 결정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결정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요거 하나 중요하네 문제 풀 때. 그러므로 이 권력은 극히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일단 행사된 권력은 주인의 손을 떠나 계산 불가능한 길을 걸어가며 본질적으로 맹목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권력으로 인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을 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윤리적인 숙고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과학기술적인 문제로 이게 문제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강연자는 아마도 한스 요나스겠죠. 그런데 생활과 윤리의 문항의 성립상 그림의 강연자라고 했을 때는 이 제시문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선택지 파악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됩니다. 그럼 가볼게요. 기억법. 기술 권력 앞에 인류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요 세 번째 줄에 제가 물결 비추는 부분과 바로 딱 정합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아요. 그럼 니은번 가볼게요. 기술 권력의 행사에 대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이 세 번째 물결 친 부분, 밑에 부분이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좀 생각해보자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정리한 것처럼 윤리적인 검토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책임의 윤리고요. 맞죠? 그럼 디귿번. 기술 권력을 인간에게 사용하는 것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이런 기술 권력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됐는데 인간에게 어떠한 위험을 초래할까를 잘 생각해 보고 이게 윤리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규제할 필요성도 있겠죠. 그러면 3번은 정확히 아니네요. 그죠? 그 순간 여러분들 명확했다면 디귿이 들어가거나 빼고 가요. 그는 리을 갑니다. 기술 권력의 크기와 인간의 책임에 대한 요구는 비례 반비례 이런 표현이 또 나왔네. 자 봅시다. 기술 권력의 크기와 인간의 책임에 대한 요구는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그쵸? 우리 인간이 기술 권력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권력의 크기만큼 그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의식을 막중하게 느끼고 미리 숙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요나스가 얘기하는 예방적인 책임, 사전적인 책임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게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 라는 비례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리을까지 들어간 기억, 니은, 리을까지 들어간 4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어때요? 괜찮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뭐 요 제시문 가지고도 풀 수 있고요. 요나스 입장을 알고 있으면 좋고 요나스는 지금 꾸준하게 나오는 편이니까 빼놓지 말고 복습해두기. 그럼 7번 갑니다. 와, 분배적 정의.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잘 풀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가의 사상과 가불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부터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어요. 중요한 문제죠? 둘 다 차등의 원칙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가 다르겠죠. 갑번은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인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누구예요? 롤스죠. 이거는 뭐 선택지로 나와도 될 만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러한 분포로 얻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데 합의함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롤스인 건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거, 문제를 풀어갈 때 중요한 건 천부적인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과 요 기억 선택지를 오해하지 않는 거. 요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1번, 차등의 원칙은 정형적 원리야. 이 원리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얘기겠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야. 이거는 노직이 이야기할 입장이겠어요. 그래서 롤스와 노직이 정확하게 입장 정리는 됐어요. 제시문 자체도 아주 정리가 잘 돼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저 문장 자체가 선택지화 돼도 될 만큼 정리가 잘 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샅샅이 복습해라. 알겠죠? 갑니다. 기억. 이게 관건이었겠어, 여러분들.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서 자연적인 우연성을 없애야 해 라고 했을 때요. 자연적인 우연성을 없애야 되느냐, 이걸 특히 여러분들은 롤스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근데 롤스가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합의의 대상으로 가기는 하지만 자연적인 우연성 자체가 없어야 되느냐, 말하자면 선택지에 나왔던 표현을 하자면 그건 사실의 영역인 거죠. 자연적인 우연성의 여부는 사실의 영역인 거고 그것 자체를 없애야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롤스에게서부터 예스로 시작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갑과 을로 가봤을 때 명확히 갑에게서도 틀린 구도이기 때문에 일단 기억을 빼주겠습니다. 그럼 니은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분배는 정의로운 것인가? 우리 생윤에서 이런 게 항상 정말 모든 분배가 다 들어갈까? 아닐까? 아니면 어쩌지? 엄청나게 걱정하는데 롤스 입장에서 보자면요.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추구하는 지향점이 있어요. 그 지향점과 조건에 부합해요. 그러면 정의로운 분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에 부합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의로운 분배다 라는 말과 같게 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이 뒤에 있는 내용이 말하자면 같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 B, 롤스에게서 요거는 네 맞습니다 라고 해줘야 되는 선택지예요. 그러면 니은번 동그라미. 그럼 이제 디귿번 갑시다. 디귿번. 자발적으로 양도된 재화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니? 노직이? 무슨 소리야.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양도됐으면 그 소유권 인정해 주는 게 이게 정의로운 거지 라고만 생각했다면 이 문제 틀리고 딱 요 반쪽을 생각한 거야.
우린 나머지 반쪽도 생각해야 돼. 그게 뭐죠? 자발적으로 양도되기 전에 말이야. 그 소유권이 어떻게 취득됐을까? 그거 생각해야 돼요. 최초 취득의 정당성, 그리고 그것이 자유롭게 양도됐느냐, 요 사이에 정당함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공정성을. 요 역사를 따져보는 건데, 예를 들어 이거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강압적으로 뺏어서 취득한 거야. 이제 내게 됐어. 이걸 내가 아주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양도했어. 그러면 양도받은 그 물건이 정의롭겠냐? 안 정의롭지.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 문장만 언뜻 보면 맞는 것 같겠지만 그 역사의 과정을 다 생각해 본다면 최초 취득한 그 소유권이 정당하냐 꼭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디귿에서 C, 이렇게 양도된 재화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될 수 있지. 이러한 경우에는 될 수 있지.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 이 문제가 지금 여기서 관건인 거야. 니은과 디귿인 건지 알았는데 리을이 들어가야 되느냐 기억이 들어가느냐 딱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이 정답과 오답이 많이 갈렸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리을번. 사회는 협동체제가 아닌 개인 간 자발적 교환 체제인가? 아주 낯익진 않죠. 살짝 낯설죠. 노직한테서 일단 봅시다. 노직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교환 체제를 인정하는 거, 요거 괜찮죠? 그럼 우리는 한 번 더 협동 체제가 아닌이라고 하는 게 맞나? 맞아요. 자, 요거요. 제가 이거 찾아가 졌어요. 2017학년도 9월 8번에 롤스가 나왔는데요. 롤스 선택지 이게 나왔어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이다. 이거 우리 CG 아니더라도 우리가 메모하면서 자체로 한번 꼭 기록해 놓으세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다. 요 선택지에 의해서 보자면 제시문, 원전 가지고 와야 되겠지만 그 기출문제만 보더라도 롤스가 생각하는 요 공정의 정의관으로서의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인 거예요. 그게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라면 노직은 그것이 아닌 개인의 자발적인 교환 체제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직한테 이건 맞다 라고 해주면서 5번이 정답으로 가야 되고 기억이 확실히 틀리다는 걸 납득해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정답 5번이에요. 요 문제 중요했죠? 요런 문제 진짜 쫄깃쫄깃하고 마음이 심장이 쫄깃해지면서 요런 거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구나. 제가 기출 소개해 준 것까지 복습해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좋아요. 그럼 8번 갑니다. 이 문제 나와가지고 살짝 깜짝 하지 않았어요? 배려윤리 길리건이 나왔는데 요게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차피 이제 수능 준비하니까 6월, 9월 평가원 문항을 이제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배려윤리가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쯤 나왔을 때 배려윤리에서는 이런 걸 강조하는구나 한 번쯤은 짚어두고 갑시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관계적인 윤리예요. 관계적인 윤리는 도덕에 대한 남성의 주된 관심이었던 이기심 대 이타심의 대결을 넘어선다. 이런 이분법을 넘어서는 다른 목소리를 찾으려 할 때 도덕 논의에서 주된 문제는 어떻게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수립할 것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X해 놓을게요. 어떻게 보살피려는 의지를 갖고 책임감 있게 인간관계를 맺을 것인가로 전환된다. 내가 나 이거 누군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더라도 제시문에서 명확히 알려줘요. 보살핌, 인간관계, 관계적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존의 남성적인 윤리와는 다르게 여성들이 갖고 있는 요거 그분의 저서 아니에요. 다른 목소리로 길리건의 저서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배려를 강조하는 건데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가르지 않으면서 판단해 줘야 돼요. 1번 가볼게요. 여성의 도덕성 발달의 핵심 요소는 도덕적인 추론 능력이다 라고 했는데요. 위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목소리,
지금까지 중심이 됐었던 그 목소리 말고 여성들의 다른 목소리를 찾으려고 했을 때는 이런 도덕 원리, 도덕 추론, 뭐 정의 추구 그 자체보다는 이런 배려, 관계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추론 능력 자체가 아니라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추론해가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배려와 관계. 그래서 이거 X 해줘요. 두 번째, 남성과 여성의 관점을 포함해서 도덕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너무 좋아. 이거 포함해서라고 했어요. 배려윤리가 다른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기존의 남성성의 목소리를 배제한다거나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고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런 남성성의 그런 윤리 혹은 여성의 관점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배려윤리라고 했을 때 배타적으로 무엇 하나만을, 여성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조화로운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2번이 정답. 그럼 3번, 여성의 도덕성은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렇게 표시를 하고 넘어간 게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수립할 것인가가 아니라 라고 했잖아요.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수립했다면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갖고 판단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1번 요것도 연결된다? 도덕적인 추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뭐다? 배려와 관계와 그런 책임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것도 X.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요 부분 1번 이 선택지, 3번 이 선택지가 논리적으로 통해요. 아닌 거예요. 4번. 여성의 도덕성은 상호 의존성보다 이타심으로 함양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상호 의존성보다에서 틀렸어요.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상호 보완적이고 조화로운 관계에 설명했었죠.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도 또 중요하게 봐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라고 했으니까 X. 5번. 남성의 도덕성과 여성의 도덕성을 구별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자, 혹시 2번의 논리를 5번과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남성의 도덕성과 여성의 도덕성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다른 점이 있구나라는 그 구별점을 인식하고 이해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서로 보완을 이루는 게 훨씬 더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가는 방법이겠구나 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별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 구별점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이 안 된다라는 표현이 틀리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았나요? 네. 그럼 9번 갈게요. 9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과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결론부터 얘기해. 니부어. 이거 6월, 9월엔 안 나왔어. 근데 학력 평가마다 쉽지 않은 문제로 항상 나오고 있어.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제시문. 개인 간의 관계를 합리적인 조정과 설득에 의해 확립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건 선택지로도 나왔어. 그런데 집단 간의 관계가 문제인 거야.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되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지로 나왔을 정도. 합리적인 설득으로 집단 간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불가능해. 이것도 나왔을 정도. 그러므로 합리적인 설득 이외에 강제력에 의한 방법이 병행돼야 집단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 이게 깨지면 오히려 부정의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정의를 막기 위해서 강제력, 폭력적인 방법조차도 필요하고 그것이 오는 것일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니부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그냥 훅 니부어인지 아는데 뭐 훅 넘겼을지 모르지만 제가 마지막 문장에 덧붙인 이 부분들이야. 이게 정답한다는 데 중요한 요소예요. 강제력에 의한 방법 혹은 폭력적인 방법조차도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옳은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풀었었던 기존의 그 선택지들은 이미 문장 안에 다 들어갔어. 그러면 이 선택지 안에는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간다는 거지. 그 한 포인트에서 우리는 잘 판단해줘야 되는데 기억번. 사회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면 사회 갈등은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니부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 갈등을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협력,
이 협력을 확대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했던 것처럼 강제력에 의한 방법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방법조차도. 여기다 가로를 쳐놓을게요. 그래서 이걸 확대한다고 해서 사회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낙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억번 빼고 요렇게 한번 빼고 갈까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니은 리을, 니은 디귿 리을 남는 것이 야 순간 소름 돋지 않아요? 딱 여기서 고민했죠. 디귿번. 학생들이 이거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럼 니은번 가볼게요. 사회적인 억제가 없으면 사회의 이기적 충동을 없앨 수가 없다. 그렇지. 사회에 이기적인 충동이 일어나는데 이걸 협력, 이타심, 선의지, 양보 이런 걸로만 호소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억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억제의 방법이 뭐냐? 강제력의 방법과 연결되죠. 니은번은 꼭 들어가야 돼. 그러고 보니 니은은 공통적으로 들어갔어. 그죠? 공통적으로 들어갔는데 디귿번.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폭력도 본질적으로는 비도덕적이다라고 했어요.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폭력. 그게 본질적으로는 비도덕적이냐라고 했을 때요. 예를 들어 A군과 B군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갈등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개인적인 양심과 선의지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가장 큰 집단, 예를 들어 A 국가와 B 국가 사이에 이런 힘의 세력의 문제로 인해서 부정의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요때는 이 부정의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강제적인 방법 혹은 폭력적인 방법. 그래서 A 국가가 예를 들어 B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도덕한 방법으로 무력으로 침략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계속하는 부정의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부정의를 어떻게 하면 깨트릴까? 선의지, 양심, 협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제지시키기 위한 강제력의 방법 중에서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제지시키는 것이 더 이상 부정의한 일이 지속되지 않게끔 A 국가가 B 국가에 대해서 계속 부정의한 일을 자행하는 걸 저지하는 딱 그 강제력의 폭력적인 방법일지라도 일어나야만 그 관계가 끝이 난다는, 부정의한 관계가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사회정의에 실현한 폭력이라고 하는 거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둘 사이에 비도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도덕적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을 빼줘야 돼요. 그 순간 정답이 3번이라는 건데 리을번 가볼게요. 사회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기적인 문제들을 비폭력적으로 서로 상의하세요, 의논하세요, 협력하세요 라고만 하게 되면 여기서 나타나는 부정의한 문제가 더 증폭되는 거를 해결할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강제력이 꼭 그렇게 하면 안 되게끔 꼭 제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맞죠. 그래서 니은번과 리을번이 맞는 거. 그래서 3번인 거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했을 거고 디귿 부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강제력, 폭력에 관한 것은 지난 학평에서도 서울시 학평에서도 소개가 된 그런 문장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로 한 번 더 복습해보고 불안하다면 복습해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10번 갈게요.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뭔가요? 갑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인간 소외가 발생한다. 사적 소유, 분업, 계급적 사회관계로 사유관계는 자유로운 노동을 억압하고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는 걸 가로막는다. 이분이 구현하고 싶은 건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는 건데 자본주의의 분업, 매니팩처가 그걸 방해하죠. 누구예요? 딱 마르크스. 그러면 1번은 대인의 일이 있고 소인의 일이 있다. 마음을 쓰는 자, 노심자는 다스리고 몸을 쓰는 자, 노력자는 다스림을 받는다. 누구예요? 레인자. 요거는 우리 제시모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럼 1번부터 갑시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 생산물을 향유한다. 노. 딱 아닌 거 아시겠죠? 왜?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인간 소외, 노동 소외가 발생하는 건 진짜 본래적인 노동이라고 하는 건 그 노동의 결과물을 노동자가 소유하는 거야. 근데 이 자본주의에서의 매니팩처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결과물을 노동자가 소유하지도 못해, 이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향유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2번 갑.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자발적인 노동으로 욕구를 충족한다. 자발적인 노동이 아닌 게 문제야. 이 자본에 혹은 생산수단에 예속되어 있는 노동이 일어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는 걸 가로막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X. 3번 을. 백성은 통치자가 인의를 상실해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좋아. 왜냐면 하나 더 유추할 수가 있어. 국가 권위의 정당성 얘기할 때 맹자에게서는 왕도 정치 얘기 나오잖아요. 왕도 정치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역성혁명 아닙니까? 역성혁명은 통치자가 인의를 상실했어? 그렇다면 더 이상 왕의 자격이 없죠. 그런 왕에 대해서는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실해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야. 역성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틀렸어. 그럼 4번. 백성의 생산물 교환은 사익추구로서 삼가야 될 행위다라고 했어요. 생산물을 정당하게 교환하는 행위,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정하지 않다며.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과 도덕적인 삶의 어떤 상호 보완성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거 절대 안 돼. 아닙니다. 그렇죠? X. 5번. 경제적인 요인은 도덕적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가 지금 말한 게 딱 맞아 떨어지죠. 고대의 동양 사상가가 봤을 때도 이런 의미에서 경제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안정과 노동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경제적인 생산 관계나 이 의미가 인간이 인간다운 삶,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는 삶, 그런 도덕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조금 생소한 표현이기도 한데 두 사람을 유추해서 새롭잖아요. 고대, 근대, 서양과 동양 사상가를 아우르는 이런 새로운 선택지. 멋있었습니다. 그럼 11번 가볼게요.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요거 동양윤리적인 접근 유불도가 싸그리 다 들어간 거야. 그리고 3점인 거야. 근데 제시문은 명확해. 갑번. 성인은 무위로서 일을 처리하고 만물을 자연에 맡겨 자라게 하되 간섭하지 않고 기르되 소유하지를 않아. 요것은 무위 자연을 따르는 무욕한 그런 성인의 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도가적인 관점. 사상가라고 했으니까 노자적인 관점에서 정리가 되겠죠. 그럼 1번. 모든 것은 무상해, 변해. 그런 진리, 법을 진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리를 알아야 집착하지 않는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에 이룰 수 있어. 불교는 그 불교 특유의 그런 단어가 있어. 그래서 불교인 거 알겠죠? 석가모니. 불교 해도 되고요. 그럼 병번.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부터 서게 한다. 자기를 미루어 남을 이해하는 것이 어짐의 방도이다. 어짐을 이야기할 때 기욕 1입인, 기욕달 2달인. 내가 서고 싶으면 남이 먼저 서게 해주고 내가 갖고 싶으면 남이 먼저 갖게 해주는 요 인을 얘기하는 건 반드시 이 서와 연결돼요. 이게 선택지에 꼭 나온다. 공자. 가볼게요. 1번 갑. 도를 체득하기 위해서 분별적인 지식을 쌓아야 된다. 야, 이거 우리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요. 도가에서 분별이라는 말 나오면 조심해라. 오히려 이런 분별적인 지식, 시비, 선악, 미추를 인간 지식, 인간의 언어, 인간의 제도와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하는 걸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X예요. 오히려 이걸 비워버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허정의 공부를 하는 거죠. 비워버리는 공부. 그래서 오히려 무지하고 순수한 상태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 메모해놔. 그럼 두 번째, 해탈하려면 만물이 상호 독립적인 실체임을 깨달아야 된다. 땡! 만물이 상호 독립적인 땡! 실체 땡! 왜? 불교의 그거 인연생기. 인연생기라는 것 자체가 원인과 조건의 영향을 주고받는다 때문에 만물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실체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거죠. 아라리 다 오답의 요소를 갖고 있어.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이에게 서를 실천해야 된다. 와 진짜 딱 나오죠. 이 서가 내 마음을 미루어서 상대방의 마음에 미루어서 헤아려 보는 거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인이라는 사랑은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는 거야. 3번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개념적인 요소가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네 번째, 갑과 을. 이상적인 인간이 되려면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게 윤사 문제가 아니니까 되게 깊게 요구하진 않았겠지만 딱 따져보자면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갑번은
인간이 갖고 있는 무의자연, 자연의 흐름을 따라서도 잘 살 수 있는 그 본성. 을에서는 불성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깨달음의 가능성. 그 두 가지를 실현하라고 해요. 본성의 실현이에요. 그걸 변화시켜라 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안 어울려요. 그 다음 5번. 갑과 병을 엮어서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를 회복해야 된다. 병한테는 잘 어울려. 극기복례. 극기복례 나올 만해. 복습해놔요. 그런데 도가 입장에서는 예라고 하는 게 이거 자체가 인위적이야. 인간사회 제도와 규범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회복한다기보다는 요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의 흐름을 따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갑한테 안 어울려. 정답은 3번. 오케이, 좋아요. 그럼 12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분이 이번에 혼자 나왔어요? 영구평화론 이야기하는 칸트 선생님은 알겠죠? 전쟁의 폭력성과 적대성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건 이성이 명령하는 의무야. 그러니까 그 근대의 사상가도 우리 인간들에게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 폭력 이거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까 고민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평화,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는 공화정체여야 한다. 이건 이제 선택지로 나오던 건데 이제 제시문에 그냥 딱 박혀 있어요.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로 국한되어야 한다. 지금 여러분들 생육러들 이거 지금 다 공감하죠? 이거 하나가 기존엔 다 선택지였던 거야. 근데 이거 선택지로 안 나와 이제. 제시문에 들어가 있고 새로운 무언가가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럼 갈게요. 1번. 비민주적 국가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개입이 허용돼야 된다. 폭력적으로 다른 국가에 개입해선 안 돼요. 그쵸? 그래서 X. 그럼 두 번째, 평화조약 체결만으로는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될 수 없느냐? 보장될 수 없어요. 왜냐면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연방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일단 맞아요. 그럼 3번, 국가는 증여에 의해서 다른 국가의 소유물로 전환될 수 없죠. 요거는 예전에 많이 나오던 그 선택지, 요 조항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어서 딱 그 내용만 보더라도 끝부분에서 잘못 진술됐구나 알 수 있고. 네 번째, 어떤 전쟁도 도덕적으로 허용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또 어떤 이런 말 들어가면 우리 또 고민되죠? 잘 생각해 봅시다. 칸트 입장에서 최대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불가피하게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어적인 그런 전쟁은 불가피한 허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쟁도 안 돼 라고 하는 건 X. 그래서 기본적으로 폭력적인 다른 나라에 대한 개입 안 돼요. 안 되는데 방어적인 차원에서의 불가피한 전쟁 이 부분은 또 다른 축으로 한번 읽어주셔야 돼. 그럼 5번. 국제기구를 구성해서 국제국가를 구성해서 국제연맹을 형성해야 된다. 와, 이거 뭔 말이야. 국제연맹 혹은 세계연맹, 연방체제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국제국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위에 얘기하는 그대로예요. 보편적인 우호의 조건들로만 국한된, 딱 그 정도로 국한된 연맹의 체제만을 만드는 것이지 국가의 체제를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X. 요건 이번 9월 모평에 나온 거랑 또 연관되는 선택지여서 5번 같은 거 잘 복습해두면 좋겠다. 그쵸? 정답은 2번 칸트였습니다. 그럼 13번 가볼까요? 다음을 주장할 사상가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게 생활과율을 단원으로 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원인데 의외로 이런 문제가 또 쉽지만은 않죠. 개념적으로 막 뭐가 들어와서 푸는 문제가 아니긴 해. 이게 인간에게 거주, 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에게 집이란 되게 윤리스러운 문제야. 집에 대해서 혹은 주거 생활에 대해서 뭐 사회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이건 그야말로 철학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런 재미를 느끼면서 막바지에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문제는요. 기출의 역사가 꽤 깊어요. 하이데거, 볼로브. 계속 기출의 역사가 있던 분들인데 이분은 볼로브. 가보겠습니다. 인간은 세상으로 나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것과 필연적으로 연관된 위험에 내던져져야 해요. 사실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서 과제를 완수하고 나면
집의 보호 속으로 들어와요. 집은 안전하죠. 그런 기회도 가져야 된다. 극단적인 긴장 관계로 맺어진 이 두 측면은 똑같이 필요하다. 이런 위험도 안전도 보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계라는 외부 공간에서의 노동과 집이라는 내부 공간에서의 휴식이 균형을 이룰 때 인간은 내적으로 건강해진다. 그렇게 인간은 집을 짓고 집을 방어하면서 든든한 공간을 마련해야 할 절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볼로브가 바라보는 집이라고 하는 건 이런 외적 공간으로부터 나를 구분시켜주고 보호해주는 곳이면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닫혀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게 일방적으로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말장난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열려있는 곳이에요. 내가 여기서 잘 휴식을 취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분시켜주는 닫힌 공간이면서도 외부로 열려있기도 한 그런 의미. 그러면 기억번. 집에 단지 머무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거주가 될 수 없다. 그렇죠. 단지 머무는 것 말고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의미에서 집을 방어하고 든든한 공간을 짓고 여기서 나의 실존적인 의미를 찾아야 돼. 그래서 기억번 맞는 얘기. 니은번 집이라는 내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잘 찾았을 것 같아요.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 디귿번 집은 외부 세계와 구분되지 않는 안락한 공간이어야 된다. 이거 상식적으로 읽지 말고 그냥 말로써 접근하지 말고 이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도구로서 접근해봐. 외부 세계와 날 구분해준다고. 구분해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능을 통해 나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죠. 그래서 구분되지 않는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틀려요. 그래서 디귿을 빼고 갑니다. 리을번 집은 공적인 영역으로서 와, 나 이거 보는 순간 확 왔어요. 집이 공적인 영역이 된다. 집은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쉬는 곳인데 공적인 영역임을 상상하는 순간 왜? 그래서 타인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야 된다. 열려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나를 구분시켜주면서 나를 보호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리을 빼고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14번 갑니다. 가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기역, 미음 중에서 고른 것, 좌표 평면으로 가는 거예요. 통일 문제죠. 이 정도의 문제가 수능에도 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가와 나가 통일을 해야 되느냐? 정당성 얘기할 때 서로 다른 두 축으로 얘기해요. 한쪽은 경제적인 관점이고요. 또 한 축은 인도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방비 줄어, 국토의 증가로 인해서 경제 규모 커져, 국가 신뢰도 높아져. 그야말로 경제적인. 나번은 인도주의적인 관점이야.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 겪지 않고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야. 이 결정적인 두 축을 두고 바로 판단하면 되겠다. 그럼 X축. 자,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가 가는 거예요. 이런 좌표 평면은 나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찾죠.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정도. 이 부분에서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라는 이 부분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판단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 가능하죠. 그러면 가에 비해 나가 낫네. 그럼 Y. 이산 가족의 고통 해소를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 이건 인도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것도 역시 충분히 유추 가능하죠. 그러면 나가 높네.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 이건 경제적인 측면이라는 거 또 유추 가능하죠. 그럼 요거는 낮네. 그러면 X축이 낮고 Y축은 높은데 G축도 또 낮아. 그러면 정답은 리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4번에 리을이 있으니까 4번을 찾아주고 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15번 바로 넘어가도 되겠는데요. 요거는 자연과 윤리 문제네. 가벌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부터 F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에게 비판의 구도가 들어갔어요. 자연과 윤리다 서로의 비판이다 해서 겁먹지 말고 딱 집중하자. 자, 여기에서 제시문이 누구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히 일단 짚을 수 있죠. 모든 생명체가 고유의 선을 지녀 우리에게 도덕적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유기체가 지닌 목적 추구 능력이야. 문제 다 풀고 보면 이게 하나하나가 다 결정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유기체가 지닌 목적 추구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이 개체,
개체를 중시하는 입장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목적론적 삶의 중심과 고유의 선 얘기했으니까 테일러라는 것은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래서 갑이 테일러야. 그러면 을은 자연 중에 생명은 없지만 아름다운 거 파괴하거나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건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서 어긋나. 이거는 직접 간접적인 의무 얘기하는 거니까 칸트. 이거는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칸트. 그럼 병번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는 자신의 이익관심을 갖고 이런 존재들을 차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편견이야. 이익에 대해서 평등하게 고려해야 돼. 싱어. 그래서 이렇게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시문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시문은 잘 해결을 하고 왔는데 중요한 건요. 여기 비판의 구도가 상당히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문제 풀면서 그래도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더 확연히 드는 게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주는 비판이거나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받는 구도, 비판을 받는 구도야. 그러니까 그런 서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구도를 가지고 잘 판단해주면 돼. 그럼 1번 선택지부터 가볼게요. A와 C예요. 그럼 요거는 제가 지금 말한 대로 보자면 칸트가 두 사람에게 받을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과한다 앞부분까지 봅시다. 인간은 비이성적인 존재에 대해서 의무가 있다? 라고 두 사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걸 칸트가 간과한다 라고 비판받아야 될까? 아니죠. 왜요? 그의 표현대로 하자면 선택지에 계속 나온 표현대로 해보자면 이거 있지 않았죠. 칸트가 제시문에 말하는 것처럼 생명은 없지만 아름다운 것들, 동물에 대해서 간접적 의무는 갖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데 당신은 그걸 간과해 라고 비판받을 수 없는 게 노노 나는 간접적 의무를 분명 강조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정답의 구도에서 빼주죠. 그럼 두 번째 A와 F예요. A와 F라고 했을 때에는 테일러가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구도예요. 생명 중심주의자가 개별 생명체보다 생명종의 보존에 주력해야 해. 근데 너희들은 그걸 간과하고 있구나. 딱 요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화면 지워졌지만 아까 제시문에서 유기체가 지닌 목적 추구 능력이라고 했죠. 유기체라는 개체를 중시하는 거예요. 개체 중심주의죠. 근데 이 사람이 개별 생명체보다는 생명종 자체의 보존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할까? 이 부분이 아니죠. 개별 생명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종 자체의 보존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그 기본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의 기본 입장에 맞지 않기 때문에 2번도 빼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럼 3번. B와 D예요. B와 D의 구도는 칸트가 두 사람한테 비판하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를 위해 동물을 이용할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은 그걸 간과하고 있구나. 야, 이거 문제 풀 때 여러분들 3번, 4번 중에 제일 고민했죠. 이게 진짜 중요했네. 일단 이 앞에까지 가볼게요. 인간의 필요를 위해 동물을 이용할 수 있는가? 칸트 입장에서는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이고 동물이라는 존재는 비록 간접적 의무를 우리 인간이 갖고는 있지만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도구적인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겠죠. 앞에 부분은 맞아요. 그러면 관건은 테일러와 싱어가 이용할 수 있음을 간과할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테일러는 생명을 가진 식물까지를, 싱어는 동물까지를 고려하니까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 간과할 것 같은데 칸트 입장에서 보면 이런 비판을 받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되죠. 왜냐면은요, 전 이거 두 축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문제라고 하는 게 저한테도 숙제와 같아요. 이걸 어떤 의도에서 요 정도까지로 이렇게 요런 표현으로 만들었을까? 저도 분석 그 의도를 헤아려 보는데 첫 번째 이 이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딱 확정적이고 딱 무엇 하나만을 딱
표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열려 있어요.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요. 자, 봅시다. 이 부분이요. 일단 싱어의 입장에서 보면 싱어가 동물들의 쾌고 감수 능력에 대해서 존중해줘야 된다. 이익평등 고려다.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런 싱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물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게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시키거나 동물에게는 거의 고통이 없는 그러한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과 상황을 만든 상태에서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동물을 이용한다. 이거를 부정할까? 그런 의미에서 이용이라는 단어를 좀 보자면 공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거기 그 동물들의 고통을 최소화시키고 그 인간의 필요를 달성시키는 이익이 상당히 큰 이러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걸 부정할 수 없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테일러의 관점에서도요. 제가 이거는 더 깊이 들어봤는데 테일러에게서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갖는 4가지의 의무, 이거 여러분도 너무 잘 알 거예요. 불침해, 불간섭, 보상적인 정의, 그리고 성실, 이 4가지의 의무를 알 거예요. 그중에 제가 순우특강 25강에서인가 우선성의 원리라는 걸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은 그래도 해주고 여러분들 클리어하게 해주고 넘어가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참고 테일러의 우선성의 원리라는 것 중에서 보면 자기방어, 비례, 최소화, 그리고 분배적 정의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이 중에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것의 뜻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동식물의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2가지가 충돌했을 때 불가피하게 인간의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동식물을 이용하는 것을 인정한다. 라는 것이 테일러의 우선성의 원리 중에 들어가요.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면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 테일러가 부정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싱어와 테일러 요 2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관점을 보자면 크게 부정할 수 없는데 특히나 테일러의 그런 관점에서도 부정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쉽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인간들이 농지로 쓸 땅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서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요, 다지기 위해서 거기다가 힘센 동물들, 소나 말 같은 동물들 방목해 놓는 거야. 막 날뛰면서 이 흙이 단단하게 다져지게 만들어.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도 했는데 그 동물들도 넓은 대지 위에서 뛰어 놀았어. 그러면 서로에게 고통이 되지 않으면서 서로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그런 제한적인 범위라면? 그래서 요 3번은요. 그런 관점까지 숙고해보고 유추해본다면 칸트가 2 사람한테 비판의 구도로 얘기할 건 아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쉬운 예도 한번 좀 정말 쉽게 한번 표현해 본 거지만 그런 예도 이론도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렸어요. 자, 그럼 4번 선택지 볼게요. C2예요. C2는요. 이렇게 갑니다. 싱어가 테일러와 칸트에게 비판하는 건데요. 유정성이 있는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녀. 근데 너네들은 그걸 간과하고 있구나 이겁니다. 유정성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쾌고감수 능력이 있고 그래서 감정 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인간과 동물이 포함될 텐데 그 조건으로서 유정성이 있는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져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셋 중에 싱어만의 입장인 거고 그런 관점에서 칸트와 테일러에게 비판할 수 있는 구도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3번과 4번 중에서 고민을 했었다면 4번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5번 D와 F로 갑니다. D, F. 그래서 싱어가 받는 비판인 거예요.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존재도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간과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존재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일단 칸트가 생각할까요? 칸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칸트의 입장을 끼고 비판할 수 없는 것이 칸트의 기본 입장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그래서 5번도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네, 잘 보셨나요? 자,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잘 푼 학생들도 많을 테지만 고민했다면 특히나 3번에서 테일러에게서는 이런 이론, 그리고 싱어에게서는 그 이용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범위까지 신중히 생각해 보고 특히나 이 테일러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 넘겨서 16번 가겠습니다. 야, 엘리아드가 나왔다, 엘리아드가. 항상 나오던 문제인데 어떻게 나오는가 봅시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종교적 인간에게는 모든 자연이 성현이 된다. 성의 현. 종교적인 인간에게 자연은요, 여기 잘 보세요. 항상 그것을 초월하는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물 그 자체보다는 자연은 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성적인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거겠죠. 성스러움. 그래서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들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신의 창조물이고 신들의 손인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것도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도 짚어보고, 반면에 비종교적인 인간은 초월성 거절하고 성스러운 것을 자유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긴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대꾸를 이루는 게 종교적인 인간에겐 이런데 비종교적인 인간에겐 이래. 그래서 각각의 단서를 갖고 선택지가 그대로 꾸려져요. 1번, 종교적인 인간은 자연물 그 자체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긴다. 갸우뚱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거. 자연물 그 자체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줄, 자연은 초월하는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라며요. 그 성스러운 무엇인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연에 대해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연물 자체를, 나무 한 그루 자체를, 돌 자체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스러움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X예요. 두 번째,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적인 실제와 초자연적인 실제는 공존한다. 이거 맞는 거죠.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요. 일단 1번이 틀리다고 쓰고 갈게요. 3번, 종교적 인간은 세계를 초월한 절대적 실제가 있다고 믿는다. 그 절대적인 실제, 성스러운 존재가 있다고 믿죠? 네 번째, 근데 비종교적인 인간은 자신을 역사의 주체로 보는 세속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요거 풀 때 요거를 이 제시문의 이 부분을 도움을 받으라고 제가 아까 강조를 한 게 우주와 세계가 신의 창조물이거나 신의 손으로 완성된 거예요. 인간 자신이 역사의 주체라고 본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래서 비종교적인 인간은 자신을 역사의 주체로 보는 세속적인 인간. 그래서 종교적인 인간이라면 신의 창조물 혹은 신의 손으로 완성됐다라고 하는 걸 믿을 텐데 비종교적인 인간들은 자신을 역사의 주체로 보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비종교적인 인간은 탈신성화의 결과이며 초월적인 것을 거부한다. 초월적인 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 있는 거야. 초월성을 거절한다. 그대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런 성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장애물로 여겨요. 그래서 신성화된 것을 이렇게 벗어나려는 거죠. 그래서 다 맞는데 1번 선지가 옳지 않은 것으로서 정답이다. 이 정도 마무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17번 가겠습니다.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해외 원조. 나올 게 나왔죠? 두 사람. 나올 만한 조합이죠? 누굴까? 노직의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항상 롤스와 싱어죠. 갑번. 원조를 통해 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자유로운 사회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또는 적정 수준의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고통받는 사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적정 수준의 사회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라는 이 부분이 바로 롤스가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원조라기보단 정치적인 의미의 원조죠. 이 롤스인 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꼭 체크해 놓으세요. 그럼 1번. 지구적 차원에서 빈민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저는 이 부분 의미 있게 봤어요. 원래 있는 내용이지만 왜 이 부분이 이번에 발췌돼서 문항을 세팅이 됐을까? 이거 다 연결이 된다고 봐요. 이거 참 아름다워, 예뻐. 한번 봐요.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개발도상국 어린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세계 시민으로서 그래야만 한다. 싱어인 건 알아. 근데 이런 선택지가 이런 거 디귿 같은 거 판단하는 데 도움 많이 돼요. 기억부터 하나하나 가볼게요. 이제 기억번. 원조 대상에서 정의의 원칙이 확립된 사회
제외된다. 이거 우리 진짜 훈련 많이 했죠. 이 나라가 자원 빈곤국이어도 정의 원칙이 확립되었다면 제외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기억은 꼭 들어가야 돼. 그럼 니은번. 원조의 직접적 목표가 인권 보장과 생활 수준의 향상인 거냐. 롤스가 생각했을 때 원조를 통해서 그 고통받는 사회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컷오프 포인트가 일어나는 그 지점도 만약에 그 나라가 아직 뭐 부자가 된다거나 혹은 아직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이 남아있더라도 이런 적정 수준의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면 차단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 향상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 목표가 될 수는 없겠죠. 그 니은번은 빼주고 가요. 어때요? 빼주고 가도 되겠죠? 이렇게 빼줘. 그러면 디귿번. 원조는 부국보다 빈국의 빈민을 도울 때 더 효율적이다. 이거 어때요? 부국보다 빈국의 빈민을 도울 때 더 효율적이다. 효율성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공리주의는 맞겠는데 이게 정말 맞을까? 혹시 고민했다면 이런 식이죠. 내가 예를 들어 10만 원의 원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문제 풀 때 이 선 개념이 이게 작용했을 거야. 싱어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부자 나라에 굉장히 고통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옳고 가난한 나라에 고통받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또 옳고 그런 걸 구분하진 않을 텐데 이게 작용했죠. 그래서 헷갈렸을 텐데 효율성을 비교해서 따지자면 으로 간 거야 논의가. 내가 10만 원을 원조를 해줬는데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있어. 그래서 그 10만 원에 그 10만 원을 가지고 부자 나라에 누군가를 원조해줬을 때 예를 들어 10만 원 가지고 담요 한 장을 살 수 있다.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빈국의 빈민을 도왔는데 그 10만 원으로 예를 들어 6개월치의 식량을 살 수 있다.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야. 효율성을. 빡 이해가 오죠. 그러니까 부국의 빈민을 돕는 게 더 효율적일까? 빈국의 빈민을 돕는 게 더 효율적일까? 생각해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이게 더 효율적이네. 맞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했어. 내가 신발 한 켤레 살 값으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걸로 개발도상국 어린이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개발도상국이 아닌 거라면 그거보다 효율성은 좀 떨어지겠죠. 이해되죠? 두 번 이해되죠? 그래서 얘 맞네. 얘가 맞아. 그럼 리을번 갑과 을을 같이 가. 원조는 빈곤이 해소될 때까지 땡. 빈곤의 해소라고 하는 게 롤스한테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갑을 엮어서 공통점으로 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리을번 빼주면 기억하고 디귿만 들어간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죠? 좋아요. 18번 가겠습니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에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예술과 윤리네. 갑번은 예술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그 작품은 그만큼 예술적으로 결함이 있대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칭찬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만큼 예술적이래요. 이거는 도덕주의겠네. 여기다 적을게요. 도덕주의, 갑은 도덕주의. 그럼 1번은 예술이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저항은 언제나 예술의 도덕적 성향에 대한 저항, 즉 예술이 도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의 저항이었다. 예술은 예술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이건 신미주의네. 요거 쉽죠? 그러면 갑은 긍정, 을은 부정으로 한번 가봅시다. 명확히 한 입장에서 맞지 않는 것들을 판단 조건으로 끌고 가면 돼요. 1번,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인가? 라고 했어요. 요거는 예술 자체에 대해서 두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하진 않겠는데요. 그래서 이건 판단 요건에서 빼줍시다. 2번, 예술가는 오직 미적 가치에 충실하게 헌신해야 되는가? 요거는요, 신미주의가 예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구도가 틀리죠. 세 번째, 예술은 도덕이 미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어야 되는가? 도덕이 미칠 수 있는 영역 밖으로 예술이 뛰쳐나가. 이거를 도덕주의가 좋아할까? 안 좋아하겠죠. 윤리의 범위 안에 있는 걸 좋아하겠죠. 그럼 4번, 예술의 도덕적인 성격은 작품의 감상을 방해할 수 있냐? 그러면 예술주의적, 신미주의적 입장에서 예술에다가 뭐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 이거는 작품 감상 방해해. 예술은 예술을 위한 거야지. 라고 예스 하지 않겠어요? 또 구도가 또 틀렸어.
이런 거는 끝에 꼭 정답이 가 있다. 예술작품의 도덕적 내용이 예술적인 장점이 될 수 있니? 도덕주의는 yes, 심리주의는 아니야. 그래서 5번 정답. 어때요?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실수하지 않으면서 5번까지 가면 됐어요. 잘했죠? 19번 갈게요. 신문 칼럼이래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 가위기술. DNA 유전자 가위기술. 동식물의 유전자에 결합해서 요런 기능을 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시문이 꽤 긴 편이었죠. 칼럼 문제 치고도. 다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특히 이 뒷부분에 집중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요. 인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유전적 구성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는 거. 인간의 유전적 구성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딱 요게 문제에 접근하는 핵심이죠. 그래서 기억번을 정리해 줄 수 있는 한 문장을 찾아라 라고 하면 딱 요거죠. 인간을 개량하려는 우생학으로 변질되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어. 유전적인 구성을 통제해서 개량하거나 우생학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조심해야 돼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요건 요렇게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올바른 진술 가보래요. 갑번, 사회계약에는 생명의 희생이 포함될 수가 없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일반 사회에 양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야, 베카리아가 많이 세련돼졌죠. 이 공리주의적 관점과 사회계약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형을 반대하는 거예요. 종신노역형이니 이런 단어들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갑은 베카리아 이렇게 적고 갈까요? 1번, 사회계약에 사형에 포함될 수 없다면서 사형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 그래서 그 베카리아 경이 이렇게 얘기했던데 난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해 라고 칸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자는 보복법에 따라서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야 할 칸트만의 입장입니다. 가볼까요? 1번.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피해를 원상태로 회복하는 걸? 이게 형벌의 목적? 아니겠죠. 베카리아 입장에서 보자면 계약론적인 관점과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교화시키는 등의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겠죠. 그래서 1번 베카리아만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살인자는 법정 처벌보다 가중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새로운 표현이긴 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죄형 법정주의. 법정주의의 근거에 생각해 보자면 이게 어떠한 죄인지를 성립하는 그 근거는 법에 정확히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그 법에 근거해서 형벌도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법적인 처벌보다 가중해서 엄격하게 처벌한다? 그것은 그 기준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베카리아만의 입장으로도 틀립니다. 세 번째, 형벌의 경중은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했는데요.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영향을 생각하는 게 특히 칸트에게는 맞지가 않죠. 공통점으로는 안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칸트에게는 응당한 보복으로서 동등성의 원리로서만 작용하는 것이지 공익의 문제라고 하는 어떤 결과, 효과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공통점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럼 4번. 응보적인 형벌은 범죄자의 타고난 인격성을 존중하는 거다. 그래서 칸트가 생각했을 때 응보주의적인 관점에서 형벌을 주는 건데 그건 범죄조차도 도덕법 자신이 어떤 그 결정을 스스로 하고 그것을 실행한 주체로서 그 인격성을 존중해주고 스스로 책임지어주게 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모든 인간이 타고난 인격성을 존중해주는 방법이야. 칸트만의 입장으로 맞죠. 그리고 보니까 5번에서 보니까 또 인격성을 얘기했다. 그리고 생득적 인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4번에 타고난 인격성하고 5번의 생득적 인격성하고 똑같은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자면 타고난 인격성을 존중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생득적 인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생득적인 인격성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응보적으로 너의 선택에 응당한 보복을 네가 받는 게
너의 우유를 인격을 지키면서 그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5번 X.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끝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열심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강의 들으면서, 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더 보완하면 되는구나.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기분 좋게 수능까지 시간 마무리하면서 힘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줘요. 네. 건강 잘 챙기고요. 수능장에서 실력 발휘하시기를 정말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